최근에 뉴욕 증시가 아주 급격한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는 막 급등을 했다가 또 어떤 날은 급락을 하는데 그때마다 증권 방송이나 아니면 증권 유튜브에서는 시황 방송을 하고 있죠. 오늘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급등을 했다. 이런 두 기업이 발표했는데 그것 때문에 실적이 나쁘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런 식으로 중계방송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지금의 뉴욕 증시의 변동성은 너무나도 큽니다. 당장 10월 31일 미국 뉴욕 증시의 변동성을 보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9%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1.86%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의 하락폭은 정말로 컸는데요. 마이너스 2.76%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된 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인데, 근데 정작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세요. 한국경제TV 기사 제목,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예상치 넘은 실적 AI 덕분이다 라는 기사가 바로 10월 31일 오전 7시 기사 제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을 때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고, 물론 이 실적이 나온 다음에 시간의 거래가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급락세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당장 어제만 해도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밤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열렸고요. 주가가 하락하니까 이제 와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건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당장의 실적은 좋았는데 앞으로의 전망치, 이게 나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 근데 이게 적당히 급락한 게 아니라 2.8%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건 맞지만, 근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이 두 회사의 가이던스만으로, 즉 전망치만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보기에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주가가 자꾸만 급변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 상승 속도가 너무나도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원래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변하는 건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을 보인 것도 하필이면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하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날 9월 18일입니다. 이날 미국의 연준은 무려 0.5%포인트를 금리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인하한 다음부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기만 합니다. 어느 정도냐? 금리를 인하하기 직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3.6%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냐? 4.28%. 와, 이거 진짜 황당한 거 아닙니까?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건 시장금리를 끌어내리기 위한 건데 웬걸 시장금리는 반대로 올랐습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니까 시장금리가 어떻게 올랐냐? 무려 0.7%포인트나 오른 거죠. 그렇다면 금리는 왜 올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이것과 동시에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대규모 감세를 약속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시장의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으면 국채 금리는 급락할 것이냐? 네, 해리스가 된다면 트럼프로 인한 상승분은 잠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해리스가 당선되는 순간 트럼프 상승분만 다시 되돌릴 뿐, 그리고 나서 결국 국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다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 사실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앞으로 미국 국채 발행은 아주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해리스도 온갖 감세 공약을 한 데다가, 그리고 해리스는 트럼프와 달리 심지어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해리스가 되면 잠깐은 안도 랠리를 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될 겁니다. 해리스가 돼도 별 수 없다 라면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적 이유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누가 되던 장기 국채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옐런이 뿌려놓은 씨앗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짙은색 선이 뭐냐? 바로 미국 정부가 발행한 단기 국채입니다. 보통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이런 단기 국채인데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죠. 2021년이 바이든이 취임한 해이고 옐런이 재무부 장관에 취임한 해입니다. 그때부터 옐런은 어떻게 했느냐? 단기 국채만 잔뜩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여기서 하늘색 선인데 이 10년물은 많이 발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0년물, 이것도 그렇게 많이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옐런은 이렇게 단기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듯이 단기 국채로 계속 단기 국채를 돌려막기 하는 정말 이상한 형태로 미국의 재정을 꾸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단기 국채 발행이 늘어났다니 이거 진짜 너무 황당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차기 대통령도 그러면 바이든처럼 이렇게 단기 국채로 돌려막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번 대통령은 반드시 장기 국채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장기 국채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단기 국채 시장에서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2007년에도 발작이 있었고요. 2019년에도 발작이 있었습니다. 단기 국채에만 의존하게 되면 미국의 단기 국채 시장이 가끔 발작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금융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국채에만 계속 의존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할 수 있었던 건 다 쌈짓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옐런이 그 쌈짓돈을 다 털어먹고 자기의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왜냐? 그 쌈짓돈은 바로 영레포 시장이라는 건데 이 영레포 시장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념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옐런 때 영레포 시장의 이 잔고가 어디까지 올랐냐? 2.5조 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시장이 하나 열렸었거든요. 코로나 때 뿌렸던 돈을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2.5조까지 이 자금이 늘어났었는데 옐런이 이걸 단기 국채로 전환되도록 유도한 겁니다. 왜 이게 가능했느냐? 옐런은 진짜 금융 천재거든요. 그 좋은 머리를 이렇게 단기 국채 돌려막기 하는 데 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레포 시장의 잔고가 2.5조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2천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 이걸 2천억 달러까지 다 털어먹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10월 31일자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바이든 임기 동안 나머지 돈도 다 털어먹고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더 이상 단기 국채로 롤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쌈짓돈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쌈짓돈이 있는데 바로 시중 자금에서 털어왔습니다. MMF 시장에서 단기 국채에 투자하도록 옐런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유도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은 털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MMF 시장 미국에서 진짜 중요한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기업어음 또는 1년 미만으로 남은 이런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줄이 되었던 게 바로 MMF인데 옐런이 그동안 여기서 단기 국채로 옮기도록 계속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채권하고 관계된 투자가 무려 얼마나 되느냐? 전체 MMF 시장의 60%를 넘었습니다. 원래 기업들이 여기서 돈을 끌어쓰던 시장인데 이게 전부 다 단기 국채에 투자되도록 옐런이 아주 교묘하게 시장 조작을 정말 잘했습니다. 옐런은 역시 금융 천재가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이상 MMF에서 돈을 끌어다 쓴다? 그러면 기업들이 어음을 발행해도 이걸 떠받쳐줄 시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다음 대통령이 단기 국채만으로 미국의 재정을 이끌고 가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로이터 통신이 1월 달에
보도할 때 썼던 그래프인데, 자, 올해 2024년에 한 해 동안 1.9조 달러의 30년물 초장기 국채를 발행했어야 된다라고 1월 달에 전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옐런이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때는 계속 단기채 돌려막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언제 발행돼야 되느냐? 2025년으로 다 이연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는 거예요. 미국의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인하해도 앞으로 25년에 이 천문학적인 장기 국채 발행이 이어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는 4.3%까지 올랐는데, 근데 4.3까지 안 가더라도 4.0만 돼도 이게 아주 무서운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하고 NBER, 정말 미국에서 알아주는 권위 있는 경제연구소죠. 전미 경제조사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두 곳이 굉장히 비슷한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뭐냐? 미국에는요, 무려 4,100개나 되는 굉장히 많은 은행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은행이 가장 많은 나라일 텐데, 근데 이 4천여 개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2.5조 달러라는 겁니다. 이게 왜 생겼느냐? 이 은행들이 4천 개나 되다 보니까 맨파워가 엄청 떨어져요. 맨파워가 떨어지는데 이런 은행들한테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진짜 막대한 돈을 국민들한테 퍼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는데, 예금이 늘어나니 이 은행들로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이 돈을 은행들이 어디에 투자했느냐? 전부 다 국채를 산 거예요. 근데 금리가 한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0.5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4.0을 넘어서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냐?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한 거죠. 근데 이 은행들이 장부에 쓸 때는 이걸 취득 가격으로 써놨기 때문에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만약에 예금을 찾으러 왔다. 그러면 국채를 팔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100억 원 주고 산 그런 국채가 지금 6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장부가는 100억 원으로 그대로 돼 있고 이게 사실은 실제로 거래될 때는 60억밖에 안 된다. 이게 바로 미실현 손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5조 달러. 스탠퍼드 대학이나 NBER이나 이게 금리가 4.0만 넘으면 2.5조 달러라고 해요. 그런데 미국의 4천 개 은행들의 자본금을 다 합치면 얼마냐? 2.3조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의 보고서나 NBER이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0을 넘으면 은행들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은행의 장부에 여전히 취득가로 써놓거나 하면 이게 손실이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은행 예금을 찾으러 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고, 그러면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은행에서 너도 나도 돈을 찾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지난해에 생겼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이렇게 해서 발생한 건데, 그러면 나머지 은행들이 말짱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 은행들은 막대한 부실을 떠안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또 하나, 미국 국채 금리 4.0이 넘었을 때 무서운 이유는 이게 주가 지수하고 비교했을 때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이거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어느 날 갑자기 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2024년 10월 25일 기준에 S&P 500 지수의 퍼는 얼마냐? 미국에서는 이걸 PE 레이쇼라고 하죠. 이 퍼는 무려 29.65입니다. 사실 PER보다 우리한테 훨씬 더 친숙한 개념은 뭐냐? PER 나누기 1을 하면 훨씬 더 친숙한 개념인 어닝 일드라는 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지, 이게 바로 어닝 일드인데, 자, 퍼가 30이면 어닝 일드는 3.3%가 됩니다. 그 기업의 수익률이 3.3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은 수익률이 4.3입니다. 그러니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수익률이 더 높은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게 또 실질 지수가 어쨌는지 어쩌니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비교하기 전에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국채 10년물은 4.3, 그런데 기업들의 수익률은 3.3. 이게 주가가 과연 정상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주가는 리스크를 감당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아무리 미래 기대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실질 지표라 하더라도 3.3 대 4.3은 이건 좀 시장에서 너무 주가가 고평가된 게 아니냐, 언제든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거기다가 10년물 국채보다도 BAA 등급의 회사채 수익률은 얼마냐? 5.4%예요. 보통 국채보다는 BAA 등급 5.4% 이거랑 비교하는 게 좀 더 맞거든요. 기업 대 기업을 비교해야 되니까요. 근데 5.4 대 3.3. 와, 이 차이가 2.1%예요. 한마디로 채권을 사면 5.4를 먹는데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면 3.3%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엄청 높다면 3.3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못한다 그러면 야, 이게 3.3 대 5.4가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의 부실 우려가 커지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의 주가가 고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금리가 낮았을 땐 문제가 없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고평가에 대한 우려를 키우게 되는 게 이게 국채금리 4.0을 넘었을 때 무서운 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플레이션의 부활 가능성인데요. 자, 9월 헤드라인 PCE가 나왔습니다. 2.1%가 올랐어요. 그래서 2.1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인 게 사실 연준에서는요, 헤드라인 PCE보다 코어 PC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헤드라인 PC하고 코어 PC가 다른 점은 뭐냐? 헤드라인 PC에는 에너지나 아니면 식료품 같은 게 들어있는데 코어 PC에는 신선식품, 식료품 이런 것들 빼버리고 에너지를 뺀 겁니다. 왜냐? 에너지 가격은 워낙 들쭉날쭉하니까 이걸 빼버린 건데 에너지를 뺀 게 왜 중요하냐? 최근에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언제든 올라갈 수도 있고 워낙 이게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헤드라인 PC보다 그런 에너지 가격을 뺀 코어 PC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연준이 코어 PC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는데 여러분 그건 2.7%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석 달 연속 2.7% 상승한 것으로 계속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9월달 서비스 물가가 3.7%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물가 상승을 계속 주도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연준이 9월 18일 날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건 뭐 그만큼 경기가 불황이 올 것을 걱정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물가에 대한 자신감을 이 금리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파월은 말로는 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 면피하려고 말한 거죠.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게 더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 말로만 물가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연준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금리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0.5%포인트 인하했는데 웬걸 코어 PC가 2.7에서 끈적하게 석 달째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연준이 만약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면 이거 다시 인플레이션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충분히 줬거든요.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옐런이 이번 대선을 대비해서 자금 살포를 시작한 게 사실 올해 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금을 살포하면 당장 자산 가격이 막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산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옐런이 진짜 막대한 자금 살포를 한 것이고, 이렇게 대선용으로 자금을 살포하고 나면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라 뒤늦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작용이 없다면 계속 자금을 살포하면 되잖아요. 왜 이걸 못하고 대선 때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 이유는 부작용이 6개월에서 18개월 뒤에 오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은 뭐냐? 물가를 다시 튀어오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금융이나 이런 재정 정책이 물가를 튀게 만드는 데는 항상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옐런이 이런 시간차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옐런이 뿌려놓은 재정 지출에 따른 인플레 파장을 완화하려면 앞으로 기준금리를 크게 낮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이런 배경하에서 연준이 과감하게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물가를 더 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인플레 따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파월한테 압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파월 연준 의장을 아예 잘라버린다. 그리고 자기 사람을 심어서 금리를 막 대폭 인하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 금리가 같이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파월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는데 시장 금리는 0.7%포인트 올랐잖아요. 왜 그러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국채를 많이 발행할 것이라는 우려, 이런 우려가 생기면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만약에 대세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이게 주가가 항상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뒤늦게 증시에 와 이거 많이 싸졌네, 할인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면서 반드시 반등이 일어납니다. 보통 떨어진 포인트의 절반 이상을 회복한 적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급격한 반등 장세를 보인 적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증시의 방향성을 확신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일정 비율로 유지하면서 증시가 급락했다 뭐 더 다시 급등할 때 이렇게 추격 매수하지 않고 그리고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